때 만들어진 거라서, 부산에서 피난시설이 만들어진 거라서 그게 노동자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 당시에는. 그뿐이지 실질적으로 70년대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이 그렇게 착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안보가요, 북한의 공격보다 북한의 어떤 공세나 이런 것보다 내부의 사회주의적인 그 공세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NL을 가고 PD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PD 알죠? NLPD 아시죠? 몰라요? NL은 내셔널 뭐야? 민족해방전선, 그죠? 종북들 주로 가.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데모크라틱, 그죠? 이게 이제 정통 마르크스주의 입장한 그 계급혁명론자들이요. 사회주의자들. 과거에는 NL 쪽에 치여갖고 PD들이 저걸 길을 못 쓰다가 이번에 종북 사태 이후로는 아마 그 사회주의자들하고 사회민주주의자들, SD, 소셜 데모크라틱 이쪽들이 아마 상당히 앞으로 그런 걸 받을 것 같아요, 힘을.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종북보다. 왜? 이 사람들은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요. 박정희 때 이렇게 노동자 착취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이 그 북한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어떤 계급 갈등을 통해서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내부 사회주의 혁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대응하는 그런 어떤 논리도 갖춰야 된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을게요. 네. 초반에 V3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사건 하나 생각나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2010년 1월에 V3 업데이트 이후에 민원 서비스 일부가 마비된 사건이 한 번 있었고 2011년 3월쯤에도 같은 업데이트 이후에 일반 사용자들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도 V3 넘겨준 그런 거나 그거를 그때 이번에 2013년도에 올해 3월에도 뭐 대란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공격대가 났죠. 그때 V3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서 유포가 됐다라는 게 이게 나왔는데 그 안랩에서는 그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해외에서 국내 그 우회 침투하는 그 악성 링크하고 공격을 보면 그 이렇게 조사 인터넷 진흥원인가 보건인가 거기서 이제 통계를 냅니다. 그런데 유난히 해외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 중에, 특히 중국 쪽에 들어오는 것 중에 국산 바이러스, 국산 백신 중에 V3하고 알약을 우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해외 아비라나 그다음에 그 아바스타나 뭐 아빌라나 이런 것들은 이걸 못 하는데 그 알약하고 그다음에 그 V3는 우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우리께 좀 후졌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알약하고 V3에 대해서는 설명을 갖고 있든지. 그 카스퍼스키스죠, 그 알약은. 근데 그건 이미 다 공개됐던 것들이에요, 다. 그리고 사실상 V3가 2003년도에 군납이 됩니다. 군납이 돼요. 군에서 써요, V3를. 근데 2000년도에 북한에다가 뭐 준이 많이 했던 그 솔루션을 국방부가 갖다 쓴다는 게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하도 많이 바뀌어서 모른답니다. 그래도 그게 그 모델이라는지 모른대요. 네. 또 질문. 네. 제가 그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52년도에 제정된 법이 7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그 실제 생산성이랑 일치가 되니까 이제 부진하시고 그럼 그 이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없었나요? 왜 유난히 그때 갑자기 또 70년대요? 네. 노동운동이요. 그게 이제 계속 있었는데 70년도에 그 이제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70년도에. 그게 이제 옛날
5.16 이후에 그 다음에 유신 72년도에 이제 유신헌법 이후에 그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생겨나서 그때 우리 왜 그 사형이나 8명 있죠. 그 무슨 사건이었더라? 인혁당. 여러분 인혁당 8명이 일반 민간 8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 다 직업은 뭐 우리가 교사고 뭐 다 있네요. 직업은. 근데 그 사람들의 뒤를 보면 아주 그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에요. 혁명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법이 지금까지 뭐 이 사람들이 무죄를 당했지만 대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이 사람들이 무죄였던 이유는 고문에 의한 강압 그 다음에 자백밖에 없다. 이걸로 인해서 무죄지 그 사람들의 순진한 시민이어서 무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법원의 그 재심은 이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라 절차상으로 고문에 의한 자백 이거를 증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죄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미국도 적에 대해서는 적군을 잡으면 고문을 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첩을 잡았을 때 간첩이 나 좋다 내가 다 부를게 나 살려줄 때 다 부를게 하면 고문을 해서는 안 되지만 나 고문하려면 해라 나는 뭐 니네 나는 내 죽어주네 이러면 그거는 고문해야죠. 왜? 간첩이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과 자기와 생명을 위협을 하는데 당연히 고문할 수 있어야죠. 그거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의 법원이 지금의 법 체계를 봤을 때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 그런 사건이 자생적 공산주의들이 그때 막 일어난 거예요. 또 뭐 요즘 SBS가 왜 과거 MBC보다 더 자경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KBS 내에서는 이제 언론인 선언입니까? 그게 제일 많이 KBS에서 했고 그런 이유 그 다음에 KBS 안에서는 이렇게 우파적 PD가 이렇게 생겨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여러분 그 전대협이 86년도에 전대협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NL 주사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어떤 결의를 했냐면 이제는 국가기관을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된다. 국가기관. 국가의 중요한 기관은 세 군데입니다. 하나가 사법기관, 그 다음에 교육기관, 언론기관. 이 3대 기관을 장악을 하자는 게 이제 80년대 전대협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사법계로 나간 사람들이 이제 사실 공부에서 붙어서 이제 민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법원으로 가서 우리법 연구를 만들었고요. 언론계로 진출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언론노조고요. 그 다음에 교육계로 가서 만든 사람들이 전유를 만든 거예요. 그게 80년대 그 세대가. 이게 3대 국가기관을. 그래서 언론에도 그 언론노조 90년 초반에 생긴 언론노조를 통해서 이 좌파들이 완전히 그 언론을 장악을 했어요. 이렇게 장악을 했는데 KBS는 사실 주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게 그죠? KBS 주인이 없는 회사예요. 왜냐면은 주인이 없죠. 주주가 뭐 MBC는 주인이 있나요? MBC도 주인 없어요. 당문지 그렇죠? MBC는 KBS 공영방송이니까 감사라도 받죠.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MBC 감사원 감사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불리하면 민영이고 유리하면 공영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너네 공영할래 민영할래 그러면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지들이 필요하면 공영이고 필요하면 민영이라는 거야. 그러면 공영이나 민영을 택하라고 그러면은 공영을 택하자니 감사원 감사 받아야 되겠고 그러면 조국실 다 가는 거지 뭐. 영수증 쓴 거 다 붙여야 되고 뭐라고 다 붙여야 돼. 그러다니 그럼 민영을 가자니 이게 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목소리 큰 무조건 목소리 커서 이겼는데 먹어는 못 먹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박쥐가 죽는데 SBS는 왜 그러느냐? 그 지금 종편 케이블들이 많이 떴잖아요. 광고 시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광고 시장은 항상 파이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영도 생기고 막 생기면 이게 나눠 먹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들이 뭐 케이블이 더 생겼다고 자기 광고비 더 늘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SBS 입장에서는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편 케이블들하고 경쟁해야 되죠. MBC가 만약에 민영화되면
작사 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OBS하고도 지금 막 경쟁인데. 그래서 SBS 전략을 좀 짠 것 같아요. 조선일보도 그렇게 전략을 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는 보수라는 이념으로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중도 보통 매스미디어 정책이 그렇습니다. 매스미디어도 되게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 편향을 안 시켜요. 자기 중도로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SBS도 이제는 이 정권에서 자기들이 보니까 항상 보수가 집권을 하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항상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보수 정권 때 보수 편 들었다가 나중에 진보 정권 나오면 또 그때 또 깨지고 이러는 차라리 그냥 중간에 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언론인들 자체가 되게 보수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언론인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쓸데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왜 쓸데없냐면 학자들은 자기가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자기 이론으로. 근데 언론인들은 유통상인들이거든요. 유통상.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만들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유통상들이에요. 지식 유통상들. 근데 언론인들이 자본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골드 스미스라고 해갖고 이제 대장장이들 있잖아요. 대장장이들. 금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 있었어요. 일종의 신성한 직업이었죠. 그게 골드 스미스라고. 오늘날 언론인들은 자기가 굉장히 신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월드 스미스라고 해야 되나? 말 공장. 말 만드는 공장에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언론은 제사의 권력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은 자기 직업이 굉장히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회에서. 그러면 사람의 임금이나 이런 거는 그 사회에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론인들은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뭐 대기업 사람들 내가 월급 적은 게 말이 되냐 이런 거죠. 자기는 언밸류어블 하죠. 밸류레스한데도 불구하고 언밸류어블. 그러니까 내 가치는 내가 일하는 이 가치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KBS 있을 때 그랬어요. KBS 있을 때 내가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뭐 세계를 만드는데 나는 서태지가 왜 나보다 연봉이 많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소득이. 내가 하는 게 서태지 노래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왜 서태지가 훨씬 나보다 돈을 많이 버냐 이거예요. 결국에 시장이잖아요. 시장. 그러니까 언론인들은 시장이라는 거에 시장 자본주의에 대해서 안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교수들도 그래요. 지식인들이 그래요. 지식인은 자신의 지식이 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가치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매겨지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 지식과 내 가치는 언밸리어블하다는 일종의 그런 고대로 치면 그런 신탁을 받은 신관들의 어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프라이드를. 그래서 그런 게 더 좌쪽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도 그렇습니다. 뭐 미국도 보면요, 대부분 언론인들, 지식인들은 좌파예요. 그게. 근데 특히 한국이 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에 전대협을 통한 운동권이 그렇게 언론계도 진출했다. 그래서 여기서 장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보수주의를 도르려면 철학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보수주의.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상, 이념. 저는 그게 자유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수주의는 사실 철학적 이념이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보수주의. 여러분하고 저도 보수지만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컨서버티브 철학적 사상은 사실 기독교 우파에 있거든요. 크리스천 우파에서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크리스천 우파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서구의 보수주의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상 배경이. 왜냐하면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재산은 인간의 특히 인권은 하늘로부터 왔다. 천부인권. 이거를 정당화시키면 어떻게 정당화해요? 뭐 때문에 정당하죠? 그건 신이 주신 질서예요. 인간이 왜 자유와 생명과 자유가 재산이 중요하냐? 이건 신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져야 된다니까 왕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왕도 신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자연법 안에 있어야 된다. 신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보수주의인데 우리가 오늘날 이제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정당화시키려면 그거에 그러한 전통 관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 그런 질서, 그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조선 왕조는 망했고 일제 36년은 우리끼리 우리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일본 애들이 만든 근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그 개화와 이쪽으로부터 이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친일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민족주의가 또 버티고 있어요. 우판에서 민족주의가 있어서 그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 보수적 우리 이제는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바탕을 이제 만들 때가 됐다. 그래서 그걸 발견을 해야 된다. 우리 역사 전통에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던지를 찾아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오늘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해내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 정신적으로. 그게 없으면 언론이나 이런 쪽 사람들을 우리가 보수파로 전향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거기 있어요. 다 있어요. 대한민국 추석판에 보시면 돼요.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보수 집도 다 있어요. 다만 정권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한쪽이 못해 커지고 약해지는 건데 단 주인이 없다 보니까 KBS나 MBC는 더 심하다. SBS는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전략적 스탠스로 보수가 당하면 계속 정권 장단 보장이 있냐 이제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이 아닌 쪽은 말하자면은 뭐 예를 들면 사회주의로 가지고 통합이 돼 있다든가 하는 식인데 저희는 그게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보수 쪽에?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그 이념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정신적으로라고 할까 좀 이렇게 묻혀 계시는데 보수 진영에는 그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을 보면요 크게 네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천 우파가 있고요, 기독교 우파 사고를 가진 분들이 있고, 이제 옛날 한경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내려온 전통이 있어요. 크리스천 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내셔널적인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민족주의에 좀 입각한 그런 보수주의가 있고, 애국 보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 보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테리안이라고 부르는 이제 시장자유주의자들, 저 같은 이제 시장주의자들.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이 이제 민족주의자만 공동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주의자인데 원래 그 서구는 그 기독교 우파가 경제적 자유주의와 손을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코노미컬리는 리버티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이제 질서, 컨서버티브, 그러니까 보수적 사회적 보수, 경제적 자유 이렇게 결합이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개인의 재산이라는 것은 보수주의에서도 개인의 재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한국은 크리스천 보수가 공동체주의와 손을 잡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애국주의, 그러니까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경제적 좌파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싫어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와 보수는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보수라는 건 그 한 사회에서의 주류,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이 보수고요. 보수주의라는 컨서버티비즘은 그거는 이제 전통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한국에서의 보수주의 전통은 제가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크리스천을 제가 뭐 따로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보수주의 컨서버티비즘이라는 그 대문자로 쓰는 컨서버티비즘이라는 것은 그 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가치, 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질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신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질서를 줬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다 서로 다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고 해서 자생적 질서로서의 어떤 하나의 관습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굳이 거기 종교를 안 집어넣어도 그거는 우리가 자유만 주어준다면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그걸 규율을 한다면 그냥 내버려두면 잘 굴러간다. 이게 자유주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중에 한쪽에 좀 다른 레프트가 있어요. 레프트 자유주의는 뭐냐면 데카르트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프랑스 혁명의 전통이죠. 뭐냐면 인간의 이성은 완벽하기 때문에 혼자 고립되어 있어도 이 이성만 잘 돌리면은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설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뭔가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들죠.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들고 뭔가 이렇게 구조주의적 합리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겁니다. 최창희 집하고 안철수 쪽에서 얘기하는 진보적, 이게 사민주의, 유럽의 사민주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자유주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이성 만능의 어떤 그런 자유주의가 있고 이쪽의 정통 자유주의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고 해서 경험론적 자유주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이성부 이런 것보다도 경험적인 역사, 경험에서 얻은 지식, 역사로부터 확인한 팩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이어져 온 관습, 이 경험 안에서 우리가 점진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우파적 자유주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하이에크나 뭐 미제스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 우파적 자유주의자입니다. 반면에 제임스 밀이나 그 다음에 저기 존 롤스 아시죠? 정의로운데 롤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쪽 좌파적 진보적 자유주의자죠. 그러니까 딱 이성과 우리가 딱 뭘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인간의 질서라는 건 이렇게 되게 진화를 하면서 복잡해지거든요. 이렇게 복잡해져서 딱 이렇게 뭐 나눌 수 없는 것도 막 생겨나요. 이렇게 복잡해지면. 그러면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커지는 경우도 생기고 막 이래요. 이 복잡성의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와 우리 이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막 내재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 축적되고 진화되어 오면서 그것이 생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를 떠나면 이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처럼 자란 인간은 이성을 발휘할 수 있겠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가 쌓아온 그 문화라는 질서 내에서의 개인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 감정의 연대 이게 이제 우파 자유주의자가 보는 개인이죠. 근데 좌파의 자유주의는 그게 아니라 완벽한 이성을 갖고 있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보수주의자들은 야 인간이 뭐 알아봐야 네가 얼마나 알면 네가 뭐 혁명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 하는 거다. 신의 뜻으로 다 혁명을 하는 거고 역사의 방향이라는 것은 신이 딱 이미 예정돼 있는 건데 무슨 인간 니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보수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평소에는 보수주의가 이제 인기를 보았다가 위기 상황이 나오면 보수주의의 말이 항상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주의가 망하리라고는 예언한 건 보수주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사회주의 저는 실패한다. 인간이 무슨 나는 생각한다고 그러면 뭐 나는 존재한다. 웃기고 있는 네가 생각하는 게 네가 편집하고 있는 것이 네가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인간 나약한 죄 많은 인간이 네가 뭐라고 그러지. 근데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근데 나치가 등장할 때는 아무도 그 나치가 파시즘으로 갈 거라는 걸 몰라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보수주의들만이 나치를 보고 저거 저 악마 새끼들이 저거 망할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망했잖아요. 공산주의 망하잖아요. 왜? 그건 신이 주신 질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미치게 발짝 뛰게 된 거야 이게. 무슨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뭐 계속 경험적으로 맞으니까. 근데 이게 평소 때 위기가 아닌 평소 때는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920년대 그 여러분 금주법 아시죠? 금주법 미국에서 술 못 만들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그 기독교 보수주의 쪽에서 야 신이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하려고 맨날 술 먹고도 이게 되겠냐 술 없애버려.
부흥인가 그쪽에서 로비를 해갖고 술을 안 마시겠다는 게 되면은 밀주산을 발전하면서 전부 다 알카포네 다 거기서 큰 거 아닙니까? 근데 깽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good intention, bad consequence. 그러니까 좋은 의도에 나쁜 결과들이 나오는 거를 보수주의자들은 그걸 어떻게 못하는 겁니까? 나는 의도가 좋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good intention에 대해서. 근데 이게 위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결국 보수주의의 말이 맞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이게. 그래서 그 사회가 이렇게 좀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는 자유주의자의 말을 많이 좀 듣고, 사회가 혼란하고 위기스러울 때는 보수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좀 따르고, 이게 지혜가 아닌가 여기서. 그래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서로 투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서로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하는 관계인데, 단 보수주의자들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경제 시장적 자유,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의 그 원리를 본인들이 깨닫지 않으면 사회주의자한테 맞설 수가 없어요. 공동체주의자한테, 사회주의자한테. 왜냐면 사회주의자도 그러잖아요. 약자를 돕자는데 왜 그래? 뭐 양극화하고 심해지는데 나는 되겠어?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평등의 문제를 보수주의자가 어떻게 볼 거냐? 자유주의자는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평등은 같은 것을 갖게 대하고 다른 것을 다른 대하기 때문에 결과적 평등은 있을 수 없다. 자유주의. 보수주의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결과적 평등은 저 같은 자유주의자는 기회 평등도 부정합니다. 기회 평등도. 왜? 기회라는 게 어떻게 평등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능력이 틀리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재산세, 상속세 폐지론자거든요. 상속세를 왜 걷냐고. 내가 세금 다 내고 얻은 내 남무를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상속세를 왜 걷냐고. 그러면 그게 사다리를 뭐 걷어차고 출발선을 못하는 게 기회평등이 아니래. 그러면 IQ 좋고 머리 유전자 좋은 사람도 다 그걸 줄여야지. 이쁘게 태어난 여자를 다 얼굴 좀 째고만 이래야지. 다 평등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보수주의는 말을 안 해요. 신의 뜻인데. 신의 뜻이네. 그래서 이제 재산세 폐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들은 또 폐지하면 안 된다, 세금 거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공동체, 공동선이라는 그 내에서 좀 이렇게 부자가 척가하는 게 낙타가 바늘 구멍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걸 좀 알아라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자유주의자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바늘 구멍을 들어가지 말라니까 왜 당신이 외상가냐 이런 거죠. 내가 당신 거 뺏어가지 않는 이상은, 남의 자유를 내가 침해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법 안에서 내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법이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수주의는 법이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신이 명한 걸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냥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명한 그 의무를 네가 해라. 이걸 이제 오르도라고 그래요. 오르도. 이걸 질서라고 하는데 이게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힘입니다. 사실 독일의. 그 질서적 자유주의라고 해가지고 발트 오이킨이라는 사람이 그 독일의 그 총리 에르하르트 총리, 이 사람 기독교 민주당이잖아요. 기독민주. 이 사람들 굉장히 독자 크리스찬들이에요. 독자 크리스찬인데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던 그 힘은 사실 그냥 질서적 자유주의였어요. 오르도라는 거죠. 신이 명령한 걸 해야 된다. 우리는.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우리가 그 전통이 잘 없는 거죠. 언론인으로서 롤 모델은 어떤 분을 삼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 월터 리프만이라고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언론인을 아주 정신합니다. 특히 정치 쪽으로 하는 언론인은 아주 예. 또 꼭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만. 아, 야권이 누가 뜰 것 같습니까?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보는 예지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찍은 사람 반드시 죽으니까. 여러분 추천해 주세요. 내가 딱 찍어드릴 테니까. 저 사람 안 된다 싶으면 제가. 안철수하고 박원순 중에 어떻게 됩니까?
박원순 씨는 제가 요즘 팔로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박원순 씨는 아마 대선에 나갈 겁니다. 그리고 박원순을 꺾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그 박원순 사단이라고 해서 박원순 씨 때문에 직간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 4만 명, 3만에서 4만 사이에요. 간접적으로.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 수, 아름다운 데다 하고, 직간접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3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근데 이 박원순 씨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기업들이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대기업은. 그래서. 왜? 말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이 박원순 이런 사람들은 다 이미 피를 다 붙여본 사이라서 거꾸로 이제 좀 그런 게 있고, 박원순 씨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회사에. 굉장히 치밀하고, 이 플레이에 아주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능해서, 저희가 전략을 하나 짠다면, 박원순 시장이 이번 내년 2016년 지자체 서울시장에 나올 때 확실히 모습 나가야 된다. 당신 2017년 대선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그럼 분명히 박원순 시장은 안 나간다고 하겠죠. 자기 시장 나가는 판에 대통령 할 거라는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떼도 빼도 못하게, 그래봤자 소용도 없겠지만, 어쨌거나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난적입니다. 그러니까 팔로우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현재 그럼 대항마는 없다고 보십니까? 뭐 대학만 혹시 생각 좀 있으세요? 현재 뭐 김문수 씨가 있던 거 나올 것 같고. 아, 근데 김문수 의사는 저도 이제 만나보고 했는데, 역시 대통령은 또 한국이 또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의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지명도도 낮은데 지지도도 낮은 사람은 괜찮아요. 지명도도 낮은데 지지도도 낮으면 이게 어느 날 뜰 수가 있다고. 근데 지명도는 높은데 지지도가 낮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김문수 의사가 지명도가 높은데 지지도가 낮잖아요. 이게 지금. 그게 지금 어떤 고착화된 문제가 있다. 그럼 2017년은 굉장히 어렵겠네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이게 늦게까지 우리 좀 말씀해 주신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하여튼 저희 실수로 이렇게 됐습니다. 박수로서 우리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우리 좋은 토론 해주셔서 감사하고.